3명의 배은망덕한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영원히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그들은 김순자, 할머니와 박민준, 할아버지를 외딴 길가에 버렸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죠. 두 분은 이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 말을 뱉고 검은색 벤츠의 속도를 높여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심장을 가진 괴물들은 자신들이 20억 원을 내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이미 익숙해진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육체적인 고통쯤은 구분할 수 있었죠. 이건 그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내 집이어야 할 공간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고뇌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직 남편 민준 할아버지가 나이와 걱정스러운 심장병 때문에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간 사랑해 온 남자의 얼굴에 시간이 새겨 넣은 주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흔적, 자식들이 아플 때 뜬 눈으로 지사은 밤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조차 지었던 미소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할머니는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기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관절과 사투를 벌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음식값 낭비에 대한 불평과 굳은 얼굴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 낭비는 뭐예요? 아직 목욕 가운 차림의 딸 지혜가 누구라도 얼어붙게 할 표정으로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계란을 몇 개나 붙이시는 거예요. 저희 이런 사치 부릴 만큼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계란 3개. 내 식구를 위한 단 3개의 계란이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사치란 말인가? 야애야, 너희들 출근하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전 밖에서 사 먹을게요. 매일 이렇게 낭비하는 걸 감당하는 것보다 그게 더 싸요. 지혜는 부엌 식탁 위로 병원비 청구서 더미를 툭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참, 어제 이게 왔어요. 아버지 약값으로 또 50만 원. 50만 원이요, 어머니. 제가 한 달 동안 제 자신한테 쓰는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식탁 위에 흩어진 청구서들을 마치 자신을 향한 고발장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처방전 하나하나, 검사 하나하나, 알약 하나하나가 논쟁의 이유가 되었고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혜야,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 심장에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하셨잖니. 필수적이라고요? 지혜의 쓴웃음이 부엌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진짜 필수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두 사람을 부양하느라 허덕이지 않고 제 앞가림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그 말은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 자녀를 키우고 그들의 옷을 짓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플 때 밤을 새우고 돈이 부족할 땐 남의 집 빨래일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준 할아버지가 혈압약 때문에 아침마다 찾아오는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베개 자국이 선명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의 눈에서 아까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딸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늘 그랬듯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빵 한 조각을 집어 마가린을 얇게 펴 바르고는 마치 부모의 존재에 대한 항의라도 하듯 화를 내며 씹으면서 부엌을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하며 너무나 아파 차마 나눌 수 없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이 아닐 거야. 민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아요. 순자 할머니는 마치 접시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린 그 애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순자, 그런 말 말게. 사실이잖아요, 민준 씨.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불 하나 더 켤까봐 무서워하고 계란 하나 더 먹을까봐 무서워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대화를 끊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 현우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얼굴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은 듯한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은 부모님을 보고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할 준비라도 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순자 할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꿀 때 달래주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냐? 현우는 의자를 끌어다 무겁게 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더는 지속될 수 없어요. 병원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혜 말이 맞아요. 순자 할머니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세 자녀 중 항상 가장 이성적이었고 다툼을 중재하려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마저 아들아, 약을 좀 줄여보거나 의사 선생님과 더 저렴한 약에 대해 상의해 볼 수 있을 텐데. 민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게 문제예요. 음식, 전기, 수도, 공간까지요. 이 집은 더 이상 성인 5명이 살 수 없어요. 성인 5명.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들이 부모가 아닌 그저 성인이 되어버렸을까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는 부모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더 나은 해결책이요. 어떤 해결책 말이냐? 순자 할머니는 묻고 싶지 않은 대답을 이미 예감하며 물었습니다. 장소가 하나 있어요. 요양원이요. 나쁜 곳은 아니에요. 꽤 괜찮은 동네에 있고요.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두 분 연배의 다른 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민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이번이 아니에요, 아버지. 두 분 연세에 더 적합한 생활을 하실 기회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현우야,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다. 구석구석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단 말이다. 어머니, 제발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상황이 견딜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거의 전고가 다 되었음에도 아직 잠옷 차림인 막내 아들 지훈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32살의 그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마치 서비스에 불평할 권리가 있는 호텔처럼 집을 대했습니다. 요양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품하며 물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어제도 아버지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고 어머니는 밤중에 화장실 가신다고 자꾸 일어나시잖아요. 요양원 아니야. 지훈아, 현우가 바로잡으려 했지만 별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거죠. 제 여자친구는 두 분이 구석에 계신 걸 보고 불편해해서 더는 여기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훈의 말은 순자 할머니의 심장에 정확히 박히는 단검 같았습니다. 불편하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오겠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자식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울기 위해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슬픔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악의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에게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요. 순자 할머니는 한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고정적인 직업을 얻고 함께 살 때는 월급을 전부 집에 가져다 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늙으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책임감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해한다, 아들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할 일이 있겠지. 그럼 요양원으로 가시는 걸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정원에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토마토 모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절의 무게에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세요. 외출 준비를 마친 지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일 거기에 방문 예약을 이미 해뒀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모두에게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가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우는 다음 근무 전에 잠을 자기 위해, 지혜는 직장으로, 지훈은 매일 오후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유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 몇 년 전 손주들이 아직 찾아와 식물들 사이에서 뛰어놀던 시절에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들었소?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결혼 50년, 순자,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새 아이들인데 알아요, 여보. 우리가 실패한 걸까? 우리가 나쁜 부모였던 걸까? 순자 할머니는 남편 옆에 앉아 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모든 걸 줬어요, 민준 씨.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요. 그리고 이제 우린 짐이 되었군.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곧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닐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토록 정성껏 심었던 꽃들, 더 이상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식사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키우던 향신료들, 민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수확하던 과일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순자, 민준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요.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에 의해 요양원에 보내진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마치 운명이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불안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 자식들이 아직 그들을 사랑했을 때의 낡은 사진들 사이에 그 존재조차 몰랐던 누렇게 바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도착했지만 순자 할머니가 또 은행 광고련이 생각하고 열어보지 않은 채 보관해 두었던 봉투였습니다. 운명은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정의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부엌에서의 대화 후 3주가 지났고 집안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에 속이 메스꺼운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심장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벼운 대화도 좋은 아침이나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존재를 겨우 참아내는 성난 세입자처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운명의 아침, 순자 할머니가 세탁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거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음모를 꾸미는 듯한 톤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장난을 계획할 때 사용하던 것과 같은 톤이었지만 이제 그 장난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다 조율된 거지? 범죄를 계획하는 듯 속삭이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 오빠가 이미 요양원 사람들이랑 얘기 다 끝냈어. 오늘 오후에 데리러 온대. 순자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안 가시려고 하면 어떡해? 막내 지훈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얼굴에 떠올랐을 경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실 거야. 현우의 대답은 순자 할머니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임시라고 설명했어? 지혜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자 할머니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 이상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시가 아니지. 지훈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노인 본 적 있어? 순자 할머니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세탁기에 기댔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구를 버리듯 부모를 영원히 없애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응하실 때까지만이라고 말할 거야. 현우가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는 거기서 그냥 익숙해지시겠지. 그럼 집은? 지혜가 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 공간이 생기겠네. 지훈의 신이 난 대답이 순자 할머니의 심장을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이미 생각해뒀어. 부모님 방을 내 서재로 바꿀 수 있겠어. 항상 재택근무하고 싶었거든. 순자 할머니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50년간의 꿈과 두려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그들의 방이 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 없는 아들의 서재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도착하면 우리 모두 함께 있을 거야. 현우가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이러는 것처럼 보여야 해. 알겠어? 사랑해서. 지혜가 반복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 어린 냉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좀 울고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매주 찾아뵐 거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찾아뵐 거예요? 지훈이 물었고 순자 할머니는 그 질문에 담긴 순수한 놀라움을 감지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현우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아실 필요는 없잖아. 순자 할머니는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세탁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토마토에 물을 주며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이며 그의 팔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가 돌아섰고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절망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보? 오늘이래요.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온대요. 민준 할아버지는 호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가 결코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토마토 모종 주위에 흙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순자 할머니는 들었던 모든 것, 독이 든 모든 단어, 모든 잔인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점점 창백해지더니 낡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가 상처, 입은 동물의 신음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그 애들은 이제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영원히요. 그들은 정원 한가운데서 길 잃은 두 아이처럼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운 세 자녀, 평생의 노동과 헌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 순자 할머니가 침실에서 낡은 여행 가방에 몇 가지 옷을 챙기고 있을 때 지혜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옷을 계속 접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혜가 단호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두 분을 모시러요. 알고 있다. 할머니는 옷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너희들 얘기하는 걸 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들었어. 지혜는 잠시나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끝을 내려다보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를 위한, 두 분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아시겠네요.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지은 이 집에 머무는 것이겠지. 어머니, 제발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비싼 옷을 입고 손톱 관리를 받았으며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불가피한 해고를 설명하는 경영진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야.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가 몇 톤의 무게를 지닌 듯 말했습니다. 네가 5살 때 폐렴에 걸렸던 거 기억나니? 어머니, 내가 2주 동안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널 돌봤던 거 기억하냐고.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현우가 팔이 부러졌을 때 우리가 개인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내가 결혼 반지를 팔아 병원비를 냈던 건 기억나니? 지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지훈이가 첫 직장을 잃고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쪼들리면서도 우리 밥을 나눠 먹었던 건 기억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 난 멈추지 않을 거다. 순자 할머니가 일어섰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혜는 어머니의 자세에서 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차례가 되니 너희는 우리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구나. 누구를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데 지혜야? 지혜가 대답하기 전에 현우가 침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곳에도 약속이 있으시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선 두 자녀를 보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곳을 보며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걔요? 나가봐야 했어요. 현우가 서투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훈이 나타날 용기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겁쟁이는 작별의 순간을 목격하지 않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겠다. 그녀가 마지막 선고처럼 딸깍 소리를 내며 여행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복을 입은 두 여성이 상황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 훈련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어르신. 그들 중 한 명이 지나치게 다정하고 인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요양원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정원도 있고 연배가 비슷한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의료 지원도 있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손이 이 악몽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별로 안 좋으세요. 현우가 여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연세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 하셔서요.
순자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오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문제아처럼 취급당하고 자식들은 문제를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나 있고 요양원 직원들은 그것이 정상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요, 민준 씨. 순자 할머니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혜가 화해의 톤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세 자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느끼지도 않는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겁쟁이처럼 자리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순자 할머니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코 이 지경까지 오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이송을 예약하기 전에 우리와 상의했을 것이다.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현우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린 결정을 통보하고 있는 거다. 이건 대화가 아니야, 아들아. 이건 퇴거야.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오늘 정말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민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갑시다. 승합차까지 걸어가는 길은 순자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쓸었던 보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민준 할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 가꾸던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수년간 행복했던 집의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심으로, 어떤 이는 병적인 호기심으로 60대의 이웃인 순덕 아주머니가 슬프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현우와 지혜는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 슬퍼 보이려고 애쓰며 승합차까지 동행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값싼 연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지혜가 뜨거운 쇠처럼 타는 듯한 입맞춤을 어머니의 뺨에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볼게요. 현우가 거짓말 모음에 또 다른 거짓말을 추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뒷창문으로 두 자녀가 방금 저지른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듯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자, 민준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여보. 나도 모르겠어요. 승합차는 그들이 훤히 아는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사던 빵집, 약을 구하던 약국, 손주들이 아직 그들의 삶에서 환영받았을 때 데리고 놀러 갔던 공원을 지났습니다. 멀어지는 거리 하나하나가 영원히 뒤에 남겨지는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 낡은 서류들 사이에 봉인된 누런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담겨 있었지만 그 사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내던진 자식들에게 너무 늦었을 때야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의 정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닥쳤을 때 가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2주,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공동 침실에서 15명의 할머니들이 동시에 기침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소변과 소독제가 섞인 약 냄새는 그녀가 숨쉬는 공기의 일부가 되어 목욕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유기의 낙인처럼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옆 침대에 있었지만 이곳에 온 이후로 키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반짝이던 그의 눈은 이제 김서린 유리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하지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침대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정원 꿈을 꿨소, 순자. 토마토에 물을 주는 꿈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2주 동안 자식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인내심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의 50대 간호사 박 여사가 마치 닭을 부르듯 손뼉을 치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지금 안 일어나면 못 먹어요. 순자 할머니는 민준 할아버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처럼 떨었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그들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우는 혜정 할머니와 결코 나타나지 않는 자식들을 계속 부르는 병수 할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내 딸이 어제 나보러 온다고 했는데 혜정 할머니가 풀처럼 보이는 오트밀 죽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나?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혜정 할머니의 딸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인들을 그곳에 버리고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수많은 다른 가족들처럼. 순자, 민준 할아버지가 죽 그릇을 멀리 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나 이 장소도는 못 견디겠소. 알아요, 여보. 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나간다면 어디로 가겠소, 민준 씨? 우리 자식들은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고요. 민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말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고 순자 할머니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순자,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한다면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길 위에서 죽읍시다. 그녀는 등골을 따라 오싹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비슷한 절박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흰심이요. 우리 물건을 챙겨서 나갈 수 있어. 우린 죄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민준 씨는 어디로 가죠? 여기서 먼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흘 뒤 새벽, 순자 할머니는 몇 시간째 잠 못 이루고 기숙사의 벗겨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준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또한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사흘 동안 2명의 죄수가 탈출을 모의하듯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는 새벽 5시쯤이면 늘 그렇듯 접수처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지금이요. 민준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몇 안 되는 옷을 넣어둔 비닐봉지를 집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새벽 추위를 막아줄 유일한 보호막인 낡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유기의 냄새가 나는 복도를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자에 머리를 젖힌 채 조용히 코를 골고 있는 접수처를 지났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직원들이 아침에 어떻게 여는지 관찰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열쇠를 돌리자 금속이 억눌린 비명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따귀처럼 그들을 때렸지만 그것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쉬는 가장 맑은 공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놓치면 사라질 것처럼 민준 할아버지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그녀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멀리, 민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그들은 나이와 고통으로 등이 굽은 채 낡은 비닐봉지에 남은 삶의 전부를 담아 금이 간 보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도로에서 해가 뜰 무렵 그들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리가 피로로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는 것이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몇 미터마다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는 순자 할머니를 더 걱정시키지 않으려 괜찮은 척했습니다. 좀 쉬어요. 그녀가 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마른 풀밭에 앉았습니다. 차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습니다. 서둘러 직장으로, 정리된 삶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민준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온길 후회하오? 절대요. 그녀가 그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곳에 갇혀 사느니 자유롭게 죽는 게 나아요.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며 먼지 구름을 일으켜 그들을 기침하게 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보니 민준 할아버지의 호흡이 더욱 가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가 서늘한 아침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로와 절망에 맞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었습니다. 길은 끝없이 앞으로 뻗어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자신들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 멀어지는 도시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 끔찍한 요양원에 갇혀 있느니
길 잃고 자유로운 이곳이 1000번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끽 순자. 더는 못 가겠소. 민준 할아버지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그들에게는 물도 음식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 조금만 더 버텨요. 근처에 쉴 곳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마른 잡초, 그리고 끝없는 고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두 노인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기댔습니다. 78년의 모든 무게가 순자 할머니의 연약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도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50년간 사랑해 온 남자를 지탱하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순자, 나 쓰러질 것 같소. 안 돼요, 민준 씨, 안 돼. 우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동안에도 그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하는 그의 입술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언제나 사랑했어요. 그들은 무자비한 태양이 그들의 연약한 몸을 괴롭히는 동안 황량한 도로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 그녀가 부르고 텅 빈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자비가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세요. 마치 기도가 들리기라도 한 듯 엔진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낡은 차 한 대가 도로를 따라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온통 찌그러진 낡은 경차였습니다. 운전자는 길게 껴안고 있는 두 노인을 보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구조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조난자처럼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에서 소박한 노동자 복장을 한 30대쯤의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선량했고 여전히 이웃을 돕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혼자 뭐 하고 계세요? 이민호 씨가 그들에게 달려가며 민준 할아버지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발요. 순자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남편 심장이 안 좋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민호 씨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민준 할아버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왔고 순자 할머니는 반대편에서 남편의 손을 구명대처럼 꽉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백미러를 보며 가장 가까운 도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셨어요? 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설명할까? 자유롭게 죽고 싶어서 요양원에서 도망쳤다고 어떻게 말할까? 이야기가 길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호 씨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병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멈춰선 젊은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거친 손,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잊을 뻔했던 친절함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호입니다. 두 분은요? 나는 순자, 이 사람은 민준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그를 믿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쩌면 운명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 누런 봉투는 낡은 서류들 사이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유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일하게 중요한 유산은 길 잃은 두 노인을 돕기 위해 멈추기로 결심한 낯선 이의 친절함이었습니다. 때때로 천사는 낡은 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민준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흰 빛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에 그 저주받은 요양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힘껏 잡고 있는 순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나에게 돌아왔군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그녀의 눈이 너무 많이 울어서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자, 얼마나 지났소? 일주일 내내요, 여보. 심각한 심장마비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로, 타는 듯한 태양, 그곳에서 버려진 동물처럼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천사, 그들을 구해준 선한 눈의 젊은이. 그 젊은이는 어디 있어? 우리를 여기 데려다준 젊은이 말이야. 민호 씨. 순자 할머니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 있어요. 우리가 도착한 이후로 한순간도 여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복도에서 잠을 잤고요. 민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낯선 이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자식들도 하지 않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살든 죽든 신경 써주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민준 어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를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살아있소. 민준 할아버지가 거칠지만 감사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별 말씀을요.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식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멈췄어요? 왜 우리를 도왔어요?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발을 만지작거리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순자 어머님, 두 분이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보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민호 씨는 마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을 잡듯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자네의 친절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때로는 그냥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사흘 뒤 퇴원 수속 중 많은 고통을 본 듯한 얼굴에 50대 의사 김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퇴원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강한 감정이나 육체적 노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의사는 망설이며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가족분들은 두 분이 여기 계신 걸 아시나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생님. 김 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진 쓰레기처럼 병원에 던져지는 노인들. 보세요, 순자 어머님.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추천할 수는 없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길거리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을 아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두 분은 이미 그중 한 명을 만나셨잖아요. 그는 복도에서 40대쯤에 금발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민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병실 창문으로 민호 씨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듯 활기차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귀에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그의 아내 수진 씨입니다. 민호 씨가 어제 그녀에게 전화했고 그가 직접 말씀드리게 하는 게 좋겠네요. 1시간 후 병원 복도에서 민호 씨가 창문으로 보았던 금발 여성과 함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어머님, 제 아내 수진입니다.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서서 순자 할머니를 놀라게도 마치 오랜 지인처럼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순자 어머님, 민호 씨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들이 한 짓에 대해서도 그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도망치셨는지에 대해서도요. 순자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 씨는 마치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진심 어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수진과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안하려는 걸까? 그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수진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순자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습니다. 순자 어머님, 민호 씨와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저희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사촌이 있는 대가족을 꿈꿨어요.
그리고 제가 길에서 두 분을 봤을 때 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저희가 가져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희 길에 놓아주신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분이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진 씨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저희가 가져보지 못했던 부모님으로서요.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충분히 알아요. 민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두 분이 자신의 가족에게 나쁘게 대우받은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두 분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순자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사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거절 끝에 두 천사가 나타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아프거나. 수진 씨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건 일이 아니라 보살핌이에요. 2주 후 민호 씨와 수진 씨의 집에서 순자 할머니는 민호 씨와 수진 씨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마련해준 작지만 아늑한 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꽃무늬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고 옆 침대에서 민준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악몽 없이 밤새 잠을 잤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 씨가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 어머니. 순자 어머니, 그녀가 오랫동안 들어본 말 중 가장 감미로운 두 단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얘야.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민준 아버지는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아버지. 수진 씨가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민준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거든. 물론이죠. 여기서 쉬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민호 씨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에 들어와 매일 아침처럼 순자 할머니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어제 그렇게 좋아하셨던 닭구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완벽해요. 하지만 피곤하시면 수진이가 요리하게 두세요. 무슨 소리야, 아들아. 너희를 위해 요리하는 건 기쁨이란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엌에서 골칫거리 취급을 받던 몇 년 후 순자 할머니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민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출근했고 수진 씨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 씨의 진지한 톤에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어제 두 분이 쉬고 계실 때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몇 주 동안 박민준 씨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순자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민준, 그건 내 남편의 전체 이름인데. 알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왔어요. 수진 씨가 냉장고 위에 있던 두껍고 공식적인 봉투를 집었습니다. 긴급한 거라고 하더군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공식적이며 법률 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민준 아버지를 깨워서 함께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후 거실에서 민준 할아버지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편안한 소파에 앉아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 수진 씨와 민호 씨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열어봐요. 민준 씨, 순자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민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공식적인 양식과 인장이 찍힌 여러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해독하려 애쓰며 줄들을 훑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이건 말이 안 돼. 무슨 일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민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문서를 다시 읽고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쓰여 있기를. 네, 할아버지, 세바스찬 할아버지가 어쨌는데요, 민준 씨? 그분은 부동산이 있었소. 아주 많은 부동산이.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내 것이라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데요, 아버지? 민준 할아버지는 마치 단어들이 마법처럼 바뀔 것처럼 문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 10채. 전부 임대 중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자가 붙고 있던 현금. 얼마나 많은 돈인데요, 민준 씨?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페이지를 넘겨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숫자를 찾았습니다. 20억 원, 순자. 20억 안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수진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 씨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안락의자에 기댔습니다. 20억, 순자. 할머니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반복했습니다. 여기 쓰여 있기를 몇 년 동안 나를 찾으려고 했고 우리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오.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편지들은 우리가 이미 아들네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도착했나 보. 그 애들이 모든 걸 가로챘을 거야. 순자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둔탁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에 대해 알면서도 그들을 죽도록 버렸습니다. 순자, 민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자요. 평생의 가난, 굴욕, 경멸 끝에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대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이 그녀를 거부했는데. 수진 씨가 일어나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래.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왔어. 민호 씨가 다가와 민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딱 맞는 시간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찾은 시간에요. 순자 할머니는 버려진 두 노인에게 마음과 집을 열어준 두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민호 씨가 옳았습니다. 돈은 늦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마침내 행복을 나눌 진정한 가족을 가졌을 때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이 유산에 대해 알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느끼지도 않는 용서를 구하며 기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자 할머니는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발견한 지 한 달 후 순자 할머니가 뒷마당 빨랫줄에 옷을 널고 있을 때 등골을 따라 차가운 오싹함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장에 갔고 민호 씨는 부엌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팔의 털을 곤두서게 하는 전기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처럼이라 민준 할아버지가 심장마비 후 의사가 추천한 지팡이에 의지한 채 뒷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혈색과 생기를 되찾았던 그의 얼굴은 낡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순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검은 차 한 대가 20분째 우리 길에 서 있어. 그녀는 젖은 빨래를 바구니에 던져두고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새 벤츠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위협처럼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 그녀가 죽음의 선고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지? 순자 할머니는 답을 알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삽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두 노인의 위치까지도. 15분간의 조용한 고문 후다 벤츠의 문들이 마치 그 순간을 연습이라도 한 듯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우는 운전석에서 내려 계산된 움직임으로 비싼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지혜는 마치 여왕이 마차에서 내리듯 조수석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은 관의 못을 박는 망치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나오며 전고 전에 일어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문인 것처럼 하품하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세사, 람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집의 작은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부모를 다시 볼 생각에 대한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커튼 사이로 지켜보며 위장이 꽉 쥔 주먹처럼 수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살이 쪘는데 잘 먹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주 잘. 지혜는 눈을 아프게 할 정도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달 전이 요금보다 비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구나. 그녀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없애고 절약한 돈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아침에는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리는 평범하고 흔한 소리였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던 안락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초인적인 용기를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열겠소. 아니요. 순자 할머니가 남편의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요. 우리 중 한 명이 이 굴욕을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문 앞에서 과거와 마주하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식들이 얼마나 낯설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들의 눈 자세,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그녀를 마치 아기를 품은 새 명예 낯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먼저 말했지만 그 단어는 아마추어 연극에서 오윤, 대사처럼 기계적이고 연습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옹이나 뺨에 입 맞추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말도 하지 않고 마치 구매할 부동산을 평가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원하니?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목소리가 단호한 것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어머니? 현우가 어떤 아이도 속이지 못할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러 왔어요. 걱정했거든요. 걱정했다고. 민준 할아버지가 아침 공기를 가르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 동안의 완전한 침묵 끝에 걱정했다고.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순자 할머니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두 분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요양원이 최선의 장소였어요. 최선의 장소는 지상 지옥이었지. 민준 할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버렸을 때 너희도 알고 있었지? 몇몇 이웃들이 대화에 격앙된 톤에 이끌려 창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70대의 순덕 아주머니가 조용히 커튼을 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현우가 주위를 신경질적으로 둘러보며 자신들이 끌고 있는 관심에 분명히 불편해했습니다. 문명인처럼 집안에서 얘기해요. 아, 문명인이라고? 순자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화산 용암처럼 둔탁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명인은 자신의 부모를 황량한 길에 버리지 않아. 지훈이 마침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항상 사용하던 그 조급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드라마 좀 그만할 수 없어요? 우린 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러 왔다고요. 무슨 상황? 민준 할아버지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지혜와 현우는 순자 할머니가 그들이 어렸을 때 장난을 쳤을 때부터 알았던 그 조용한 소통, 빠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산 상황이요? 아버지, 현우가 마치 아이에게 수학을 설명하듯 천천히 단어들을 말했습니다. 세바스찬 할아버지의 유산이요.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순자 할머니는 가슴에서 불규칙하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니? 그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순자 할머니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편지들이 몇 년 동안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보관해뒀죠. 무엇을 위한 적절한 시기? 가족의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며 마치 대화가 그의 일정에 있는 불편함일 뿐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20분 후 거실에서 인정하기는 아팠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유기의 그 아침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익숙한 영역에서 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세 자녀는 마치 집주인인 양 소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우는 다리를 꼬고 비싼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핏빛 붉은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지우는 모든 상황에 분명히 지루해하며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는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아 마치 자식들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인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현우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싶을 때 사용하던 그 경영진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두 분이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20억 원과 10개의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더군요. 그건 가족의 돈입니다. 우리 돈이지. 순자 할머니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정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남겨진 유산이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지혜가 마치 순자 할머니가 고집 센 아이인 것처럼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연세가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하세요? 왜 필요하냐고? 민준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해 안락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어레디, 존엄하게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다.
누가 두 분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훈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았을 뿐이에요. 해결책? 순자 할머니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끔찍한 요양원에 던져놓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지. 괜찮은 곳이었어요. 지혜가 다리를 꼬고 비싼 치마를 정리하며 주장했습니다. 간호도 있었고 음식도 지붕도 있었잖아요. 구석구석 죽음의 냄새가 났어. 민준 할아버지가 소리쳤고 순자 할머니는 그의 손이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우는 노인들이 있었어. 슬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극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해결책? 두 분이 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돌보고 유산도는 항상 있어야 했던 곳, 가족 안에 두는 거죠. 순자 할머니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담함, 뻔뻔함, 자신의 배에서 나온 그 새 존재의 완전한 염치 없음은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집,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집? 우리가 골칫거리 취급을 받던 너희 집? 숨 쉬는 것조차 방해가 되던 그 집? 어머니,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현우가 3원짜리 지폐처럼 가짜로 들리는 화해의 톤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유산에 대해 알았으니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순자 할머니도 일어섰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혜는 약간 위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다한다. 이제 돈이 관련되니 너희에게 부모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위험을 감지하는 훈련된 눈으로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즉시 공기 중의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의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를 보았고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소파에 앉아있는 3명의 우아한 낯선 이들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 자녀는 먹이를 발견한 매처럼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박한 시장옷,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 당신은 누구죠? 지혜가 수진 씨로 하여금 바구니 손잡이를 힘껏 쥐게 만든 오만함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이분들의 딸이죠.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단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안락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지혜는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딸이라고? 지훈이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흥미롭군요. 우리 부모님이 입양이라도 하셨나 보네요. 수진 씨는 통제된 움직임으로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녀가 속으로 분노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얻었을 때는 입양이 필요 없죠. 수진 씨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대신 보답할 때도요. 그 문장은 채찍질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충분히 알아요. 수진 씨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의 잔인함 때문에 버려지고 병들고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들을 발견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매일 밤 그렇게 많은 경멸을 받을 만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으며 울었다는 걸 알아요. 지혜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며 누구도 속이지 못할 모성적인 톤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수진 씨, 맞죠? 이봐요, 수진 씨.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보상해 드릴 수도 있어요. 수고? 수진 씨가 유머라고는 없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수고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꿈꿔왔던 멋진 부모님을 얻었어요. 감동적이네요. 지훈이 중얼거리며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소꿉놀이는 끝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소꿉놀이? 수진 씨가 새끼를 보호하는 암사자처럼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놀이는 부모님을 길에서 죽도록 버린 후에 자식인 척하는 당신들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마치 초현실적인 영화처럼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수십 년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세 사람,
다른 한쪽에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젊은 여성, 그리고 그녀는 누가 진정으로 가족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만,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 논쟁은 그만해. 모두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다리며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세 자녀 각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업가적 오만함을 가진 현우, 그녀의 계산적인 냉담함을 가진 지혜, 그의 게으른 경멸을 가진 지훈,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평화가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최종 결정의 순간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 각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자란 존재들, 자신의 저주로 먹여 키운 존재들, 수십 년간 살아가는 이유였던 존재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평온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음에서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결정을 알고 싶니? 그녀가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돈이 어떤 원한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파에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지혜는 이미 유산을 어떻게 쓸지 상상하며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정은 순자 할머니가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를 실어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마치 단어를 처리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말한 대로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지혜가 긴장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터뜨리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이여미언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다. 지훈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지루함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우린 당신들의 자식이라고요. 자식? 민준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해 안락의자에서 일어섰지만 순자 할머니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길에서 죽도록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 자식은 유산 편지를 가로채고 몇 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희가 설명할 자식은 돈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달 후에야 돌아오지 않는다. 5분간의 필사적인 시도 후 현우가 분노와 공포로 붉어진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러실 수는 없어요. 이 돈은 가족의 것이고 우리의 권리라고요. 권리? 순자 할머니가 면도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렸을 때 모든 권리를 잃었다. 지혜가 마지막 카드를 시도하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눈물을 억지로 짜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겠죠?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바로잡는다고? 수진 씨가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잡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유산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싶은 건가요? 지훈이 폭발하며 완전히 평정을 잃었습니다. 이봐, 참견쟁이 아줌마. 이 돈은 혈연에 의한 우리의 권리야. 당신들은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전부예요. 민호 씨가 그 순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세 자녀를 본능적으로 물러서게 만드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혈연 가족이 그들을 버렸을 때 그들이 선택한 가족이에요. 현우가 위협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민호 씨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두 노인을 길에 어떻게 버렸는지 설명할 건가요? 어떻게 그들을 강제로 끔찍한 요양원에 입원시켰는지, 어떻게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지 말이죠. 그 위협은 총성처럼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보며 모든 카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분 후 문 앞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지혜가 벤츠를 향해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이힐이 총성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린 이미 후회하고 있어. 순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심장 없는 세 자녀를 키운 것을 후회하고 있어. 지훈이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면 이 돈은 법적으로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민준 할아버지가 수진 씨와 민호 씨에게 인간 지팡이처럼 의지하며 말했습니다. 왜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나? 현우는 거친 움직임으로 차에 타서 엔진을 걸고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끽끽 소리를 내도록 힘껏 가속했습니다. 검은 벤츠는 폭풍 구름이 멀어지듯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논쟁 동안 창문으로 몰려들었던 이웃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는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고 현관 난간에 기댔습니다. 대결의 모든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빠져나가며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끝났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순자 어머니. 수진 씨가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사자처럼 용감하셨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금태 안경을 쓴 60대의 백발 신사 박 변호사가 마호가니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확한 움직임으로 정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민준 할아버지, 수진 씨, 민호 씨가 가죽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민준 어르신, 순자 어머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유산은 공식적으로 두 분께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순자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들은 유산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두 분이 작성하실 유언장에 달려 있겠지요. 순자 할머니와 민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민호 씨와 수진 씨의 소박한 집은 생기가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산의 일부로 그들은 집을 확장하고 민준 할아버지가 식물을 가꾸는 더 큰 정원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버려진 노인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8명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넷 외에도 그들이 요양원에서 데려온 혜정 할머니, 광장에서 잠잘 곳 없이 발견된 정수 할아버지, 아들딸이 버스터미널에 버리고 간 영희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해외로 이주한 후 다시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철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정원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선물로 얻은 손녀, 더 큰 집으로 이사한 직후 태어난 수진 씨와 민호 씨의 3살배기 딸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 이름을 딴 작은 혜린이는 그 임시 가족에게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몇 년 만에 가장 혈색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편지가 왔소. 그녀는 봉투를 보고 즉시 현우의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2년 동안 5번째 편지였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열어보지도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싶소? 민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거지. 그날 오후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현관에 앉아 순자 할머니는 황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정원에서 혜린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다음 날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혈연도 유전자도 법적 의무도 아닌 사랑, 보살핌, 선택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귀중한 교훈에 대해 신께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족을 잃어야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봄날 새벽 민준 할아버지가 그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차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유언장은 모든 유산을 수진 씨, 민호 씨, 그리고 사랑이 지은 집에서 가족을 찾은 다른 노인들에게 기부했습니다. 현우, 지혜, 지우는 각각 상징적인 금액인 1,000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간단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게 준 것과 똑같은 것을 남긴다. 아무것도 하늘의 정의는 때때로 더디지만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완벽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